4월 6일은 예비군 창설 50주년 기념일입니다. 국가수호 최후의 보루인 예비전력은 상비병력 감축에 따른 전력 공백 보강으로 그 역할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예비전력 정예화 어떻게 추진해야 할까요? 국방포커스 지금 시작합니다. 예비전력의 완벽한 전투준비 태세 확립을 위해 동원전력 사령부가 창설됐습니다. 상비병력 감축에 따른 전력 공백을 메우고 유사시 즉시 투입 가능한 핵심 전력으로 예비군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해법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예비군 전투력 증강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포커스 윤지원입니다. 지금부터 예비전력 정예화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분들 소개해드리죠. 구원근 육군동원전력사령부 사령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창섭 국방부 동원기획관실 예비전력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세영 건양대학교 국방경찰행정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광진 함께 여는 미래대표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매년 4월 첫째 금요일이 바로 예비군의 날이죠. 특히 올해는 창설 50주년을 맞아 더욱 의미가 깊은데요. 과장님, 예비군의 날 어떤 날인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비군의 날은 1968년 4월 1일 창설한 이후 말씀하신 대로 매년 4월 첫째 주 금요일에 예비군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네. 예비군 창설 배경은 6.25 전쟁 이후 휴전 이후에도 북한은 끊임없이 무력 도발을 해왔고 1962년도에는 전인민의 무장화 등 4대 군사 노선을 내걸고 군사력을 증강하며 무장 공비를 계속 침투시켰습니다. 네. 또한 우리의 어선들을 납치하기도 했지요. 잘 아시다시피 1968년 1월 21일 북한 1, 2사군 특수부대 31명이 청와대를 기습하는 엄중한 국가위기 중에 그해 4월 1일 대전 공설운동장에서 250여만 명의 예비군들을 창설하여 예비군이 창설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장군님, 예비군은 대체 전력이 아닌 필수 전력으로 중요성이 더욱더 중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예비군의 중요성 무엇입니까? 예, 먼저 예비군은 현역을 보장하는 잉여 전투력이 아니라는 설명부터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전쟁을 수행하는데 100만 명이 필요하다 하면 평시부터 현역을 100만 명 운용하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예. 그렇기 때문에 복지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기타 국가 재정으로 해야 할 많은 부분들을 못하게 될 겁니다. 네. 또한 젊은이들도 학업이라든가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데 많은 인원들이 현역으로 들어와 있으면 국가 유지에 제한을 많이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부대들은 평시에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전쟁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필수 인원만 현역으로 운영하고 나머지는 생업을 운영하다가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동원하여 운영하는 예비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예비군은 유사시 바로 현역과 동일한 전투력을 발휘하도록 훈련되고 무장되어야 할 겁니다. 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감소에 따라 앞으로 현역 병력 자원의 감소가 예상되는 바 앞으로의 예비군 중요성은 더욱더 정대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안보적 측면도 그렇고요. 사회 경제적 측면을 고려해 봤을 때 예비군의 역할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교수님, 예. 이렇게 이제 50주년을 맞은 예비군 창설, 그동안 어떤 역할을 해왔을까요? 예, 예비군은 역할론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은 그 존재하는 그 자체가 네. 전쟁을 억제하는 가장 큰 힘이었고요. 또 현역의 든든한 형님력으로 버팀목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국가 안보가 잘 지켜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또 특히 그 북한의 그 위협이라든가 이런 전략을 보면은 기습 전략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20만이 넘는 특수 부대를 양성한 이유가
전후방 동시 전투를 강요한다고 볼 때에 현역들이 할 역할도 있지만 후방 지역에서의 예비군이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보면 전투나 전쟁에서의 승리는 보장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활동상을 말씀드리면은 68년도 창설된 이후에 그 11월입니다. 창설된 당에 네. 복장도 장비도 제대로 갖춰지진 않은 상태에서 아주 추운 겨울에 그 울진 삼척지구죠. 여기에 그 대침투 작전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89회 정도 네. 이렇게 현역과 함께 작전에 투입해서 무려 107명을 사살하고 네. 7명을 또 이렇게 생포하는 등 혁격한 공을 세웠습니다. 더불어서 또 그 국가가 이제 재재난이나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자기 일처럼 다가가지고 예. 땀 흘리면서 내 일처럼 이렇게 처리해주고 또 무엇보다도 경제 발전이 요구되는 산업업군이 중요한데 네. 전국의 곳곳의 직장마다 우리 예비군들이 땀 흘려서 네. 오늘날 이렇게 세계적인 대한민국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비군을 산소 같은 존재라고 하는데 네. 우리 국가의 안보뿐만 아니라 네. 경제 활성화 모든 면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소중한 네. 그런 역할을 해왔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우리 예비군들이 없이는 국가 안보가 지켜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산소 같은 존재 예비군. 자, 과장님도 그동안 예비군의 역할 어땠는지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국방부 예비전력과장으로서도 이렇게 업무를 하면서 한 50년을 이렇게 되돌아볼 때 네. 정말 우리 예비군은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한다는 그런 슬로건 하에 경제 성장의 역군으로 또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아주 크게 기여하면서 네. 또 끊임없는 북한의 도발에 국가 안보의 핵심 주력으로서 또 기여했고 또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선진대열에 끼는데 아주 한몫을 단단히 했다고 네. 자부합니다. 네. 교수님, 그런데요, 예비군의 그 전력 규모가 어떠한지 지금 궁금하고요. 우리 또 여성 예비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여성 예비군의 규모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현재 그 예비군 규모는 275만 정도 됩니다. 예. 육군이 이제 237만 되고 해군이 22만 그리고 공군이 16만 정도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장기 전망에 따르면은 이게 이제 출산율이 저하되고 또 여성의 역할이 군에서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 현재는 여성 예비군이 자동으로 예비군이 안 되다 보니까 네. 그 2023년이 되면 245만 그리고 2030년이 되면 205만 정도로 이게 대폭적으로 감소되는 예.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감축 현상에 따라서 어떻게 예비 전력을 작지만 질적으로 강한 예. 현역 못지않는 상비 수준에 준하는 그런 전력을 갖추느냐가 저희들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문제라고 보고요. 여성 예비군은 사실은 뭐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6천 명 이상이 전국 곳곳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2005년 정도 그때만 그러니까 13년 전이죠. 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때 보면 백령도, 인제, 춘천이나 창원 제가 거의 다 가봤는데 네. 그렇게 이제 몇 개 소대가 활동하던 것이 무려 13년 요 짧은 기간에 6천 명 이상이 늘어나 있고 좀 확대 중이네요. 예, 지금도 예. 계속 확대되고 네. 있습니다. 그 여성 예비군들은 그 활동을 보면 작전 지원이라든가 네. 예, 또는 예비군들에 대한 어떤 그 급식 지원이라든가 예. 특히 이제 응급처치 이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이렇게 작전이나 전투하면은 그런 활동에 아주 그 앞장서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이분들이 활동적이다 보니까 지역사회에서는 각종 다양한 사회 봉사활동에 앞장서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 분위기 조성에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해서 저는 이제 국가 안보는 남녀가 따로 없지 않느냐. 네. 이것을 아주 대변해주는 중요한 예비 전략의 한 파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성 예비군의 규모 확대 중이고 역할도 지금 점점점 다양해지고 예. 있다는 말씀인데요. 많은 또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장군님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예비 전력 정예화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모두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의미 그리고 중요성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해 주시겠어요? 예, 예비 전력 정예화는 한마디로 적과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예비군을 만드는 것입니다. 네. 강한 교육 훈련, 또 적재적소의 배치, 또 현대화된 장비, 그리고
적합한 보상 등이 꼭 필요한데 이러한 것을 체제화시키고 제도화시키는 것이 바로 예비전력 정화이며 네. 동원이 되었을 때 상비 전력과 동등한 전투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육군 병력의 60에서 70%가 예비군인데 네. 비해서 현재에는 국방비의 0.3%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력화도 떨어지고 예비군에 대한 보상 또 수당 이런 것도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 앞으로 특히 그 동원 긴요부대, 즉 동원사단, 동원보충대대, 자원호손당 등이 초기에 필수 전력으로서 전투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네. 이 부대만이라도 좀 더 장비를 현대화하고 교육 훈련을 강화하고 훈련 기간을 늘리고 또 보상을 현실화한다면 아마 전투력이 많이 높아질 것이라 예상되고 네. 이게 예비전력 정의화의 초석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또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예비전력도 여기에 맞춰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AI에 의한 동원 지원 체계를 발전시키고 네. 또 사이버와 드론 조종 등 미래 전력에 맞는 예비전력 소요를 도출하고 접목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비 전력을 정예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지금의 예비군이 정예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반증이지 않습니까? 네. 사실 전쟁이 벌어지면 현역 병사와 예비군이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장비의 보유라든가 뭐 물자라든가 이런 것들도 현역 병사와 예비군의 차이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생각해 보면 전쟁이 났는데 한 소대원인데 현역 병사는 장비를 갖추고 있고 예비군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장비가 없다라고 예. 하면 말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뭐 정예화의 수준까지 가지 않더라도 말 그대로 비정상의 정상화는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요. 또 물자나 이런 장비의 문제들은 조금 빠른 시기에 네. 바로 우리가 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예비하는 것이기 예. 때문에 빠른 시기에 예산이 좀 집행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비 전력은 유사시를 또 대비하는 그런 전략 아니겠습니까? 네,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런데 군사 선진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비 전력 정예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과 이스라엘인데 네, 미국은 먼저 현역이 135만 명, 예비군이 86만 명으로 예비군이 좀 작습니다. 하지만 예비군은 중요한 임무를 하는데 네, 임무에 따라서 연방 예비군과 또 주 방위군으로 구분됩니다. 연방 예비군은 우리의 그 동원 예비군과 비슷하고요. 네. 주 방위군은 지역 방위 예비군과 유사합니다. 역종에 따라서 긴급 예비군, 대기 예비군, 퇴역 예비군으로 연차에 따라서도 구분을 하고 네. 있습니다. 훈련은 현역 복무 기간과 임무에 따라 좀 상이하긴 한데 일반적으로 14일에서 39일 정도 훈련을 시키고 네. 급여도 현역과 동일한데 병사들은 일일 16만 원에서 장교는 37만 원 정도를 주고 있으며 특기에 따라서 추가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우리나라 동원 예비군은 장교 병 구분 없이 하루에 5,300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비교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한 이스라엘 경우도 국민 개병제를 채택하고 있어 남녀 공이 병력 의무를 부여받고 전역 후에는 모두 예비군이 됩니다. 예. 특히 이스라엘군은 현역 18만에 비해서 예비군은 47만 명으로 예비군이 훨씬 많습니다. 아마 주 전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훈련은 3년 동안 매년 전투병은 25일, 작전지원병은 54일, 그리고 부사관은 70일, 장교는 84일의 훈련을 실시하고 특이사항으로 3년에 한 번씩은 국경 순찰 등 실제 작전에서 30일 정도 투입해서 작전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 동원 예비군은 4년 동안에 매년 2박 3일 훈련하는 데에 비해서 아마 비교되는 점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네. 또한 봉급은 사회에서 월급을 받는 이상으로 주는 걸 원칙으로 하되 최소 181만 원 이상의 기본급과 특별급여, 보조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이 가능한 것은 예비군의 보상 재원으로 전 국민이 매월 소득의 1.5에서 5%의 추가 세금을 내어서 기금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훈련 기간 그리고 보상 측면에서 좀 저희 우리나라와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예, 근데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어쨌든 이렇게 주요 전력으로 예비역의 그 중요성은 뭐 모든 나라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과장님, 그래서요 올해 우리 또 국방부가 국방계획 원년을 선포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시점에서 예비 전력 정예화의 추진 과제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국방개혁 2.0은 변화된 전장 상황에 맞춰서 현역 병력 위주의 작전에서 첨단 장비 위주의 전력 강화와 수준 높은 정예화된 예비 전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네. 따라서 국방개혁 2.0에 예비전력 정예화 과제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우선 275만 예비군 중에 적정 규모의 예비군의 정예화를 관리해서 동원 예비군을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창설되는 예비전력 정예화의 기반이 되는 육군 동원전력사령부를 창설하는 것을 추진하였고, 이를 통하여 동원부대의 동원준비태세 확립을 보장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예비군 훈련 체계를 발전함으로써 훈련 방법을 개선하고 또 과학화 훈련장을 발전시키면서 훈련 보상비를 현실화하는 것을 추진해서 예비군의 훈련 의지를 고양할 것입니다. 네. 또한 그 예비군 그 보류 제도를 최적화해서 동원 자원을 확보하고 네. 또 예비군 복무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또 전시 초기 기뇨부대인 아까 사령관님께서 말씀하신 동원사단이라든가 동원보충대대의 장비 물자의 전력 보강과 예비군 간부 비상근 및 상근 복무제도 확대를 검토하는 등 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추진 과제가 잘 이루어진다면 우리 예비전력 정예화는 뭐 금방금방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요, 올해 창설 50주년 예비군의 날이 특별한 이유기도 합니다. 창설일에 맞춰서 동원전력사령부가 창설됐습니다. 육군 직속 동원전력사령부 창설과 배경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장군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육군 동원전력사령부는 말 그대로 육군 부대에서 동원병력이 주가 되는 부대를 평시에 잘 훈련시키고 무장시켜 유사시에 싸울 수 있는 전력으로 육성하는 사령부입니다. 네. 사실 전 예비군이 동등하게 현역과 같은 장비와 물자 그리고 전투력을 갖춘다면 가장 좋겠지만 네. 사실 생업에 종사하고 또 학업에 종사하면서 군 임무에 복무하다 보면 전투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중에서 초기 전투력을 발휘해야 될 동원기녀 부대들, 네. 동원사단이나 동원보충대대 등 이런 부대들은 현역과 똑같은 전투력을 가지고 또 현역과 같은 수준의 훈련 수준을 가져야만이 초기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대들을 전력화시키고 또 강한 훈련을 시키고 또 거기에 맞는 보상을 함으로써 사기를 악령시켜서 네. 이러한 전투력이 현역과 동등하게 되도록 정예화시키는 부대입니다. 네. 현재에는 이러한 부대들이 전방 분단과 그 지역 방위사단, 이전에는 향토사단이라고 했죠. 예. 이 사단 예하에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전투력이 동일하지도 않았고 또 전력화되지도 못했습니다. 예. 이러한 것을 한 개 사령부를 만들어서 이 부대만 집중적으로 전력화시키고 훈련시키는 관리, 유지 또 전방 전개 임무를 동원전력사령부가 하게 되겠습니다. 네. 4월 6일 오늘 바로 동원전력사령부가 창설되었고 제가 초대 사령관으로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앞으로 동원사단, 이 보충대대들이 이 예비군을 중심으로 적과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부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많은 응원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초대 사령관님으로서 이제 어깨도 좀 무겁고 책임감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잘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그렇다면요, 동원전력사령부의 예하부대 어떤 부대들이고요, 그 지휘 관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앞으로 기대 효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동원전력사령부 예하에는 사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원사단과 또 동원지원단 또 동원자원 호송단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평시에는 동원전력사령부 예속으로 있다가 전시가 되면 전방분단으로 배속 전환되면서 동원 즉시 전방지역으로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네. 이렇게 동원전력사령부를 통해서 동원사단 및 동원지원단을 단일 지휘 체계로 예비전력 정예화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 네. 또 동원전력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유사시 전시 초기에 준비된 전력을 전방 지역으로 신속하게 제공하고 또 동시에 전방 군단 및 향토사단의 지휘 부담을 덜어주면서 작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네. 동원전력사령부 창설 정말 기쁜 소식인데요. 그리고 동원전력사령부 창설 관련해서 효율적인 운영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 주시겠습니까? 동원전력사령부 사실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만들어지는 건 참 잘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마 이번에 육군 직속으로 만들어진 동원사령부가 잘 운영이 되면 네. 이게 조금 더 확대 개편돼서 육군을 넘어서서 이제 국방부가 중심이 되는 국방부 차원의 사령부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네. 그러면 사령관의 좀 위상도 높아지고 전체 육해공의 전군을 좀 관할하고 각 군뿐만 아니라 이게 동원 분야에서만의 문제 제기가 아니라 전쟁이 네. 벌어지면 모든 부처의 일들을 다 가져와야 되고 예. 또 국방부 외의 일까지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안행부라든가 기재부라든가 뭐 교육부라든가 이 모든 부처와의 협업과 조율들이 필요한 것인데 그런 것을 고려해 보자면 조금 더 위상이 강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네, 했습니다. 그렇군요. 장군님, 그래서요 예비군 정예화를 위해 말씀해 주신 대로 동원 기녀 부대를 현대화할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동원 사단의 실태는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지 궁금해지고요. 그럼 이걸 또 바꿔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추진 방향 또 말씀해 예. 주세요. 현재 동원 사단은 전방 군단의 일부로서 방어 시에는 제일 최전방에서 방어 임무를 수행하고 공격 시에는 또 공격 부대로서 편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평시에 현역들은 10% 이하로 편성이 되어 있고 장비 물자도 구형으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그 예비군이 전투력 발휘하기에는 장비 물자도 구형이다 보니까 숙달되어 있지도 않고 익숙하지도 않고 또 병력들도 부대가 골고루 편성을 하다 보니까 자기의 좀 정예화된 자원, 특기와 임무가 맞는 이런 자원들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네. 부분도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이 예비군들의 훈련 기간도 좀 고려가 돼야 되는데요. 예. 다 동일하게 하다 보니까 숙달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현역 때에는 K9 자주포를 사용했던 이 병력들입니다. 네. 이 병력들 예를 들면 그 K9 자주포는 포를 끌고 진지에 투입하면 사격 준비가 다 끝난 겁니다. 하지만 예비군이 주로 운용하는 동원사단의 그 구형 견인포는 포를 차에 묶어가지고 진지에 끌고 와서 그걸 풀고 다리를 거치하고 그 다음에 사격 준비를 해야 되는 등 여러 단계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예. 그러한 부분을 현역 때에는 사용하지 않고 숙달되지 않았는데 예비군 때에는 그 포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훈련 기간도 늘어야 되고 예. 훈련 방법도 바뀌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이 아직도 그 다른 부대와 동일하게 짧은 기간에 그 낮은 수준의 훈련을 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비 면에서도 통신 장비라는 게 있는데 이 통신 장비는 전쟁이 나면 바로 사용해야 될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신경과 같은 네. 그 장비입니다. 한데 요거도 현재는 뭐 필요한 양의 절반 이하 정도만 확보하고 있고 예. 전시가 되면 확보할 계획인데 많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개인이 또 방어해야 될 화생방 장비들도 네. 정말 기묘한데 이것도 다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국방개혁 2.0과 연계해서 예산을 태우고 또 현역 부대가 많이 개편이 됩니다. 예. 개편이 되면서 잉여 장비나 물자가 나오면 이런 동원사단에 우선 배치를 해서 전투력을 강화하고 또 싸울 수 있는 예. 부대로 만들 계획입니다. 여기에 계신 그 김 의원님 또 이 교수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예. 앞으로도 많은 도움 부탁드리고 또한 정책을 결정하는 국방부 기재부의 담당 부처에서도 많은 도움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동원 기뇨부대인 동원 네. 사단 및 동원 보충대대의 구현 장비 및 물자를 정말 상비사단 수준으로 현대화를 한다면 동원 사단은 정말 획기적으로 전력이 보강돼서 전시 임무 수행에 대폭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전방 군단에 대량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금 부대 단위로 패키지화해서 증원하는 동원 보충대대의 경우도 전력이 보강됨으로써 전방 군단 증원 시에 전승을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결국 이제 현대화는 또 예산으로 직결될 텐데요.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현대화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까요? 예, 지금 국방개혁 2.0에 동원 기뇨부대의 현대화를 위한 네. 과제도 넣었고요. 여기에 핵심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장비 물자 확보에 많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뇨부대에 대한 장비 현대화는 군 내부는 물론 외부까지 공감대를 이미 형성하였고 예. 동원 기뇨부대에 대한 적정 예산을 편성해 나가는데 이견은 없습니다. 국방개혁 2.0에 포함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 간다면
목표하고 있는 현대화에 충분히 도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과장님께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예비군의 현대화라고 하는 것이 급선무다,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사실 많은 국민들과 또 국회 또 예산 정책을 담당하는 분들에게는 우선순위로 봤을 때는 계속 밀리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현재도 전체 국방 예산의 뭐 0.3%밖에 되지 않고 국방개혁 2.0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2025년까지 그리고 2028년까지니까 10년 이후에나 이제 우리가 기획하는 것이 완료되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구입해도 10년 후가 되면 28년이 되면 거의 10년 쓴 중고 물품이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확보하고 계획하고 있는 예산을 조금 더 빨리 끌어당겨서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하게 육군의 고민이나 아니면 동원 관련한 부처의 고민이 아니라 군 자체의 그 상황에서 훨씬 더 우선순위를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요 그 예비역의 군 경험, 열정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예, 전문 인력 양성에 앞서 김 대표님께서 그 장비 문제 네. 이걸 언론하셨고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그 예비군의 장비나 이 물자 이런 것들이 현역이 도태되거나 이 전환된 것을 예비군 그게 바로 보조 수단이라는 것을 네. 입증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거는 바꿔야 된다. 예를 들면 여천공단에 화학 관련 공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 지역 일대 예비군들에게는 오히려 현역이 가지고 있는 화학 장비, 제독 장비보다 더 월등한 장비를 줘야 그걸 보호함으로써 확산되는 위험이 막을 수 있다는 네.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국가 전략적 차원의 목표나 이런 것은 오히려 어느 부분의 예비군 부대한테는 현역보다 더 우수한 장비를 줘야 네. 그게 다른 문제를 파생시키지 않은 그 원점을 원활하게 예방하고 막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시점으로 우리가 장비나 보급 물자에 대한 보급 그 제도를 좀 시각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보고요. 거기다 덧붙여서 예비군은 상대할 적이 누구냐 그거죠. 상대할 적은 20만의 특수부대를 포함해서 특수훈련을 받은 특수무기 장비를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논리를 본다면은 실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한 인식에서 조금은 더 가치 차원에서 네. 그 예비군의 가치 차원에서 이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예비전력 전문 인력은 우리가 교육은 100년 대계라고 그러는데 네. 우리가 이런 지금 말씀하신 패널 분께서 말씀한 여러 가지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지금 전국의 각 대학에 국방 인력을 맞춤식으로 100여 개 학교가 지금 하나의 학문으로 지금 네. 태동이 돼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은 상비 전력에 관련된 과목으로 다 편성돼 있습니다. 어느 한 곳도 제가 거의 다 다녀봤는데 국가 안보와 예비 전력이라든가 국가 동원청이 이런 과목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접근을 학교에도 네. 예비 전력 관련 학과 내지는 그런 유사한 어떤 연구 케이스라든가 이시화되고 다행스럽게 이번에 국방대학교에 국가예비전력 연구소가 네. 태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대단한 큰 의미가 있고 이런 학계와 연구기관이 잘 좀 연계해서 예. 앞으로 국방계획의 동원 분야 추진에 큰 힘이 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네, 이런 간극을 좀 줄여 나가야 되겠는데요. 제가 이제 또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예비 전력 역시 몸집은 줄이고 첨단화를 추진하겠다는 건지요. 예. 지금 예비군의 규모는 현재 편성 체계 즉 8년 차까지 편성하는 그것을 현재 유지를 함으로써 현재 규모는 유지를 합니다. 네. 다만 예비군은 이제 275만 명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갈수록 이제 병력 자원이 감소함에 따라 2030년도에는 210여만 명까지 자연적으로 지금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예비군 중에서 그래서 동원 전력의 핵심인 동원 예비군으로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동원 전력 사령관님께서 이제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셨는데 많은 예비군에 관리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전쟁 수행 체계의 발전에 따라서 여기에 맞는 예. 동원 예비군을 좀 조정을 해서 예비군 훈련을 또 강화를 하고 장비 물자를 보강해서
동원 예비군 정예화를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대표님, 병 복무 기간을 단축하고 예. 또 병력 감축이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 따라서 예비 전략의 몸집 또 규모 어느 정도 유지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시겠습니까? 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역 병사가 전역을 해야 예비군이 되는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자연스럽게 총 예비군의 숫자는 줄어들 겁니다. 근데 예비군을 총 얼마로 유지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은 지금의 현대전에서는 크게 맞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군 자체를 현역병과 그리고 예비군의 총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큰 틀의 고민이 필요하겠죠. 네. 다만 당연히 줄어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현역 병사도 이제 모병제로 나아가는 고민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들을 계산하는데 예비군도 직업군인화를 통해서 모병제처럼 그렇게 좀 다양한 방식을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장군님 사령부를 창설하셨는데 그 사령부처럼 그 전체 모든 예비군이 다 똑같은 일을 한다기보다 그것에 집중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 예산을 조금 더 집중해주고 투자하는 네. 이런 것들도 중요한 것 같아서요. 전체 병력 규모는 사실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 다만 앞으로는 지금은 국민들 그 인식 안에서도 실제 예비군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이게 정말 전쟁이 나면 내가 전쟁에 투여되는 건가? 그리고 역할이 있는 건가라고 하는 부담감과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네. 이것을 좀 명확하게 심어줄 수 있는 것 그게 더 급선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좋은 의견인데요. 좀 잘 반영됐으면 하고요. 또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아까 그 왜 예비군 보류제도 우리 장군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최소화한다고 했잖아요. 예, 이게 어떻게 개선되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보류제도는 예비군 훈련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예비군이 창설된 68년도부터 이것을 전평시에 국가기능 유지라든가 또 사회공익에 꼭 필요한 그러한 필수 직종에 해당하는 최초에는 한 12,000명 정도가 이렇게 적용됐다가 지금은 점점 확대가 돼서 56개 중 66만 명까지 이렇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네. 과거에는 예비군 자원이 좀 많고 보류자는 소수라 하더라도 예비군이 충분하였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저출산 등으로 예비군 자원이 적은 데 비해 보류자는 많아짐으로써 사실 예비군 자원이 오히려 이제 부족한 그런 예. 실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동원전력 사령관님 계시지만 그 예하 부대에 들어가는 동원 예비군은 1에서 4년 차까지의 그 예비군들인데 네. 그 예비군들 중에 보류자가 35% 정도가 지금 포함이 돼 있는 상황이며 이는 또 일반 예비군과 그 훈련 시간의 형평성 문제도 지금 논란이 돼서 사회적으로 차별 논란이 인권위 또 언론 등에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보류 제도를 다각적인 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하되 어떤 공청회 또 국민의 의견 또 국민의 공감대 등을 충분히 형성한 후에 개선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예비군 정예화의 핵심은 바로 실질적인 훈련 그리고 예비군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비군 훈련장 과학화 추진 현황은 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전국 시군구 단위로 예비군 훈련장이 한 208개가 대대급 단위로 좀 노후화된 상황인데 네. 이것을 스마트 관리 체계 등 과학화 장비와 시스템을 갖춘 과학화 훈련장으로 한 40여 개소를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경기 남양주와 충청북도 3곳 정도에서 4곳이 지금 설치되었고 예. 2024년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과학화 훈련장에는 전문 교관과 조교를 운영해서 훈련을 통제하고 과학화 장비와 시스템을 구축을 합니다. 예. 과학화 장비와 시스템은 예비군 그 교전 훈련 장비, 그리고 영상 모의 사격 장비, 스마트 예비군 훈련 관리 체계를 말합니다. 네. 먼저 교전 장비는 현역이 사용하고 있는 마일 장비와 유사한데요. 실전적인 전투 능력을 구비시킬 수 있는 현대화된 훈련 장비이고 또 영상 모의 사격 장비는 스크린에 전투 영상과 또 실제 총기 사격 효과를 낼 수 있는 개인화기를 이렇게 활용을 해서 실제 전투 감각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ICT를 활용한 스마트 예비군 훈련 관리 체계는 입소 시부터 전산 확인 체계로 확인하고 예비군에게 웨어러블을 지급해서 훈련 입소부터 훈련 결과, 퇴소 시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대에 평가하고
분석하는 훈련 관리 체계를 운용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17년까지 이제 남양주에 처음으로 이제 설치를 해서 그 시험해 본 결과 예비군들의 입소 시간이 단축이 되고 네. 또 스스로 훈련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화돼 있고 평가를 결과를 실시간대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예. 아주 획기적인 시스템으로 예비군과 또 훈련을 시키는 그 훈련 부대에서 모두 호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화 훈련장은 또한 그 주민에게도 이제 같이 활용하는 측면으로 이제 활용할 건데 예. 훈련이 없는 그런 휴일에는 지역 주민에게 개방해서 여가와 스포츠 활동 또 안보 체험 공간 등으로 지역 주민과 상생하도록 운영할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장군님 지금 설명을 예. 잘 들었습니다. 저렇게 이제 과학화된 예비군 훈련장 정말 실제 훈련에 잘 활용되고 있는지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시고요. 이런 것들이 예비군들에게 직접 느낄 수 있는 체감도는 어떻게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제가 얼마 전까지 동원 육군본부의 동원 참모부장직을 하면서 예비군 훈련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구형으로 오래전에 설치한 훈련장이 있고 네. 또 새로 과학화된 훈련장을 설치한 훈련장이 있습니다. 양쪽의 예비군들을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우선 예비군들이 과학화 훈련장에 오면 아주 재미있어하고 또 눈빛이 다릅니다. 네. 그리고 성과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자발적으로 훈련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그 과학 실험 자재가 최신화되고 또 좋은 장비가 있으면 또 호기심도 있고 공부를 하고 싶은 열의도 있습니다. 네. 또 거기에 또 선생님들이 열의를 갖고 또 재밌게 가르쳐주면 더 또 학습 효과도 높지 않습니까? 이 과학과 훈련장은 이 훈련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교관들과 조교들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훈련의 흥미와 성과는 더 높지 않겠냐 이 생각을 하면서 네. 보니까 그 좀 전에 이야기했던 영상 모의 장비 이런 거는 네.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활용하는 그 PC나 스마트폰의 그 게임 이런 거를 많이 활용을 했고 또 스크린 골프 이런 걸 이해하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걸 가지고 연습을 한 다음에 이제 야지에서 또 시가지 교장에서 마일저 장비 같은 훈련 교전 장비를 가지고 훈련을 하다 보면 그 성과가 바로바로 나옵니다. 네. 자기가 상대편과 했는데 중상이다, 경상이다, 사망이다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네. 자발적으로 훈련에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또 전투 기술을 다 도입해서 훈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러한 것을 가지고 성과를 분석해 보니까 자발적으로 훈련에 참석했고 아주 재미있다는 인원이 73%가 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이 성과 분석을 해보니까 훈련의 수준이 높아진 인원들이 81% 이상이 훈련의 수준도 높아졌고 훈련이 아주 만족스러웠다. 예. 이러한 표시를 했는데요. 이러한 장비들도 좀 더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VR, AR 그 가상현실과 이런 그 과학화된 기술을 이용하고 또 러닝머신을 접목해서 네. 실제로 달리면서 또 이제 VR, AR 그 영상 장비를 보면서 훈련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자기를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예. 과학화 장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더 좋은 성과를 나타낼 것이라 판단됩니다. 네, 과학화된 예비군 훈련장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런데요, 동원 훈련 관련 연구 용역 결과, 즉 연구를 하셨잖아요. 네. 그 연구 결과를 검토해 보니까 훈련 그 기간을 늘려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아까 그 규모도 말씀드렸지만은 규모가 아무리 많더라도 제대로 훈련이 안 되면 사실 실전에 전투력 발휘를 못 한다고 본다면은 네. 그래서 여러 기관에서 저도 물론 연구를 했지만 여러 기관에서 연구를 했는데 이 카이다에서 2012년도에 아주 그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네. 우리가 어느 병사가 전투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11개월에서 한 15개월 그 정도의 좀 기간이 필요해서 네. 제대로 전투 현장에 가서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 국방정책 차원에서 18개월로 복무단축이라는 게 큰 방향으로 정해지고 네. 그러면 병사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숙달된 그 시점 조금 지나면 또 나오게 됩니다. 예. 그럼 이건 꼭 예비군들의 훈련량하고 또 전투력 기량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이게 별도의 문제가 아니라 심도 깊게 우리가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네. 현재는 보면은 병 기본 및 주특기 훈련이 4시간으로 돼 있고요. 예. 작계 시행 훈련은 12시간.
그리고 동원 훈련이 상당히 중요한데 초전에 적응 태세이기 때문에 예. 2박 3일, 과거에 4박 5일에서 이제 줄어든 그 상태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군 복무 단축과 연계해서 요거는 별도의 차원이 아니라 같이 연계해서 그것도 추진하되 예. 요것도 병행해서 하되 지금 가시적으로 보면은 더 넘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민들의 공감대가 예. 전제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취지라 해도 쉽게 이렇게 제도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예. 최소한 그래도 전투기량 아까 완성 차원에서 병 기본 주특기 훈련은 4시간에서 한 12시간. 예. 그다음에 작계 시행 훈련은 12시간에서 한 20시간. 그리고 동원 훈련은 과거처럼 2박 3일에서 4박 5일 정도는 돼야 된다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런 최상의 전력 발휘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좀 사령관님도 한번 참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님, 그 동원 훈련의 경우에요, 우리보다 현역 복무 기간이 훨씬 긴 북한은 우리가 40일. 이스라엘은 55일, 그리고 미국이 38일이고요. 독일이 지금 24일 등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우리도 동원 훈련 기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앞서 교수님은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말씀 주셨습니다만 저는 조금 시기상조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군 입장에서는 훈련 기간 조금 더 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욕구와 요구는 항상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의 운영에 있어서도 2박 3일 혹은 뭐 향방잡게 훈련하는 과정에서도 그 시간이 참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훈련을 받는 장병들이나 아니면 그 부대를 지휘하는 분들이 스스로 하고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걸 자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예비군 훈련을 가는 병사들도 그리고 그것을 지휘하는 분들도 그냥 시간을 보내는 일들이 사실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갔었을 때 참 효율적이다. 이걸 좀 더 시간을 늘려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스스로 들 수 있도록 만드는 환경이 먼저 좀 급선무일 것 같고요. 그러고 나면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동의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뭐 말씀하셨던 뭐 약간의 특수직책이라든가 아니면 주특기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네. 장기로 하는 것이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그 우리 직업군인제처럼 네. 직업예비군제를 조금 더 강화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좀 명확하게 하면서 늘려나가는 방향이 옳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체 예비군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예. 듭니다. 네. 특히 이제 예비군들은 학생 혹은 생업을 가지고 있는 사회인들입니다. 이런 점에서 훈련의 질을 높이는 것만큼 보상비도 현실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교수님 의견 주시겠습니까? 예. 사실은 그 예비군 하면은 그냥 단순히 예비군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게 아니라 정말 그 국방의 의무를 아주 성실하게 이미 마치고 온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의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위상도 그렇고 보상도 우리 보훈의 차원에서 접근해 네. 본다면은 상당히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사실 지금 살아가기 아주 힘든 이런 처지에서 생업에 종사하다가 예. 어느 날 훈련 통지서를 받아가지고 훈련을 간다는 것은 지금 군복을 입고 2년, 3년 하는 것보다 더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예. 봅니다. 단순히 2박 3일이 아니고 며칠의 훈련이 아니고 그런 차원에 볼 때도 굉장히 저희들이 보상을 많이 해줘야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2박 3일 동원 훈련하는데 16,000원 받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병장 월급이 조금 올라가지고 네. 40여만 원 되는데 그 병장들의 3일을 따져보면 예비군 2박 3일 따질 때 거의 4만 원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16,000원, 4만 원이니까 40%에 이렇게 하는데 병역법 거기에 보면 어떻게 나왔냐면은 예비군이 동원되거나 소집되면은 현역하고 동일한 그런 대우를 받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 규정에 법률에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긴 상태에서 네. 지금 모르고 있다. 이렇게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거기다가 교통비가 7,000원인데 그 분석해 보니까 저희들이 아까 208개 지역이 있는데 200개 중에서 이 7,000원 가지고 갈 수 있는 곳이 80여 개 정도뿐이 없습니다. 네. 이런 문제가 실제 저희들은 모르지만 예비군들에게는 정말 피부로 와닿고 굉장히 훈련하면서도 기분이 좀 상할 수도 있고 네. 굉장히 좋은 일하면서도 보람을 긍지를 못 느끼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
지금 제시한 그 정도 수준, 예. 4만 원 수준, 그다음에 교통비도 공무원 여비지급 수준은 돼야죠. 예.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정도는 일단은 그 정도 수준이라도 빨리 시급하게 해주고, 그 이유는 아까 말씀대로 이들의 국가 안보에 기여한 그런 보훈 차원에서도 네. 접근해서 그런 상을 좀 올라서는 그런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배려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비군 훈련 보상비 현실화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또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데요. 과장님, 올해 지금 국방 예산이 9년 만에 최대치로 지금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예비 전력 예산 증가율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난해보다 줄었다라는 지금 자료가 있는데요. 앞으로 그 예비 전력 예산 현황 어느 정도로 지금 올릴 예정이고, 지금 말씀하신 훈련 보상비의 적정 수준, 규모 어떻게 개선해 나갈 예정이십니까? 예. 예비 전력 예산은 사실 예비군 훈련장 시설 개선, 또 장비 물자 확보, 또 예비군 훈련 보상비, 또 예비군 부대에 대한 운영 예산, 또 예비군 지휘관의 인건비까지 이렇게 구성이 돼서 올해 예비 전력 예산은 4,300억 원인데요. 이는 국방 예산의 43조 대비 1%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네. 물론 여기에는 인건비가 이제 3분의 2다 보니까 말씀하시듯이 우리 예산 사업 예산은 뭐 0.3%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이제 동원전력사령부가 이렇게 창설이 되고 또 예비전력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원예비군을 집중 관리하면서 장비 물자를 현역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기에 예비전력 예산은 향후 증가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한 그 훈련 보상비 현실화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네. 예비군들에게 지급되는 훈련비는 사실 우리 이세영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16,0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일반 훈련비는 전년과 동일하고요. 사실 현역 복무를 마친 예비군을 국가가 이렇게 소집해서 훈련시키는 입장에서 10대 경제 대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어느 정도 보상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또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동원훈련 보상비는 단계적으로 현역 병장 봉급 수준, 장기적으로는 네. 최저임금 수준까지 인상 목표를 하고 있으며, 일반 훈련은 교통비와 급식비를 공무원 여비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예. 있습니다. 일단 앞으로 국방부는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예산 확보와 훈련 보상비 현실화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에 국민 여러분의 그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훈련 보상비 현실화 지금 점진적으로 이제 진행될 예정이다 말씀해 주셔서 좀 희망해 갑니다. 네. 또 예비군이 현역 병사에게 갑질하는 것을 금지하고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불복종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 어떤 것이고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말씀해 주세요.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이 냈던 병역법인데요. 네. 52조 4항을 추가 신설해서 입영한 분들이 현역 병사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이 고민이 법의 미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뭐 병역법이나 다양한 법률에 따라서도 만약에 지시를 정상적으로 따르지 않는다면 처벌받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법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인식의 문제일 것 같은데 네. 실제 예비군에 참여하는 분들이 그 현역 병사를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일 거고요. 또 대부분은 다 뭐 사회복무를 하지 않고 정상적인 군 생활하고 났다면 병장으로 전역을 하게 될 텐데 네. 병장으로 전역해서 들어왔는데 본인에게 뭔가를 지시하는 분들은 그보다 훨씬 계급이 낮은 분들이지 예.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계급 여하를 떠나서도 사실은 우리 규정상은 병 상호 간의 지시를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지시권자냐 아닌 거냐라고 하는 고민도 조금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걸 정상적으로 잘 따라서 빨리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이건 아주 소중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잘하지 못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참여하는 사람도 그리고 이 부대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분들도
이 시간의 1분 1초라고 하는 것이 국가 안보에 정말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걸 인식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네. 이렇게 좀 대한민국의 예비군이 바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역시 중요한 것이 예비군 훈련에 임하는 자세, 인식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예비군의 군 경험을 예비전력 정예화에 재투자하는 예비역 간부, 상근 및 비상근 복무 확대도 지금 추진할 예정인데요. 이 부분이요. 구체적인 계획과 기대 효과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편에서는 자칫 국방부 문민화의 저해 요소가 되지 않을까 염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또 정관 예우와 같은 어떤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비판의 목소리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또 고려해 봐야 될까요? 예. 예비역 간부 복무제도는 사실 전시 증창설 부대에 동원되는 그 예비역 간부 중에 주요 직위에 대해서 평시에 상근 또는 비상근 복무 방법을 도입하여 예비 전력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네. 이게 이제 예비역 간부 복무제도 아까 미국과 이스라엘 제도를 우리 사령관님께서 네. 잘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거기서는 이미 상근 비상근으로 구분해서 시행하고 있고 또 평시에 예비역 간부 역할을 확대해가지고 예비군과 결속을 유지하고 지휘 체계를 확립하였다가 동원이 되는 즉시 임무 수행이 가능한 태세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는 현역에 준한 예비군 운영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전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이 제도를 좀 벤치마킹해서 비상근 복무 제도를 2014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지금 적용하고 있고 네. 조금씩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현장 지휘관 및 육군 분석 평가단의 평가 결과 등을 이렇게 확인해 보면 네. 획기적인 대안이라고 나오고 임무 수행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저비용으로 인력 활용을 하는 제도로 예산을 최소화하면서 또 예비 전력을 정예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방부에서도 예비역 간부 복무 제도를 한번 확대할 것을 한번 검토 중에 있고 군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예비역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역 후에 사장시키지 않고 재투자하는 좋은 방안이라 판단하여 예. 저비용으로 예비 전력 정예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네, 이 제도가 정관 예우는 아니다라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호응도 해주시고 또 이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니까 반가운 예. 소식입니다. 예. 네, 지금까지 예비전력 정예화 방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끝으로 계획을 어떻게 잘 추진해 나갈지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 과제에 대해서 한 말씀씩 듣고 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장군님은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 동원전력사령부가 오늘 창설되었습니다. 네. 예비전력 정예화 정책 중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문제가 동원 위주의 부대가 파이트 투나잇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는 부족한 장비 물자를 보충하고 구형 장구를 현대화시키고 또한 동원 훈련의 방법과 내용을 향상시키고 훈련 기간과 보상 문제도 보강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또한 우수한 예비군 자원과 평시에 낮은 간부 편성률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우리 국방부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예비역 간부의 상근, 비상근 제도가 조기 시행도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네. 이러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동의와 정무적인 판단 그리고 예산 지원 등 다양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비전력 정예화의 중심축으로서 동원전력사령부가 그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예, 동원전력사령부 지금 초대 사령관님이시기 때문에 살림을 잘 만들어 나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애써주시고요. 네, 김광진 대표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뭐 사령관님이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것 여기서 시작되는 거지 네. 않습니까? 근데 그건 현역 병사뿐만 아니라 예비군의 가치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나 예비군 같은 경우는 일반 현역 병사는 좀 다르게 생업이 있는 상태에서도 네. 그걸 잠시 접고 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가치 있게 대해주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저도 8년간 예비군 훈련을 다 받았습니다만 네. 예비군이 실제 전시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내 가치는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교육 시스템에서는 별로 잘 인식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을 만큼의 예. 상황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국방력 2.0처럼 2028년에 이것이 좀 완성되는 과정으로 가서는 네. 국민들이 체감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육군 차원이나 아니면 동원사령부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좀 집중해서 예산을 예. 좀 조기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거는 먼저 좀 시행하고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네, 교수님 의견 주십시오. 김 의원님께서 너무나 가슴을 설레는 말씀하셨는데 예비군 가치 네. 굉장히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선은 국가의 안보의 기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든든한 형님이거든요. 앞서서는 예. 산소와 같은 전략이라 그렇습니다. 하셨습니다. 상기 전략의 든든한 네. 맏형이죠. 거기다가 가정을 대부분 이뤘지 않습니까? 아빠가 사실은 이게 잘못되면 가정이 다 무너지죠. 네. 이건 대단한 겁니다. 직업적 차원에서는 핵심 경제를 이끌어가는 직업의 일꾼이거든요. 예. 거기다가 또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요새 그 지역별로 보면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이분들이 젊은 사람이 예비군들이 있음으로 해서 지역이 삽니다. 예. 자,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치 측면으로 볼 때 우리가 정말 보호해주고 이분들을 소위 말하면은 보훈의 대상을 우리가 네.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대전에서 올라왔는데 50년 전에 대전 공설운동장에서 1만여 명이 250만의 재무장을 하면서 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 그때 탄생했지 않습니까? 네. 그 현장은 제가 기록물로 참여했지만 네. 이번에 4월 6일 행사 때는 저는 역사의 현장에 우리 동원전력 사령부 창설식에 반드시 갈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붙이면은 지금 4차 산업혁명 AI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현역이 부대가 구조가 바뀌면 그걸 받아서 담을 그릇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역 예를 들어서 드론 부대를 지금 창설한다고 하는데 그럼 예비군도 드론 부대를 만들어야 되고 또 사이버 관련된 것도 우수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 분야에. 그래서 그런 것도 그릇도 만들고 특히 역할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일자리하고 연계되는 게 그 예비군 해파병 있지 않습니까? UN PK로 가면은 굉장히 고소득도 뭐 소득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전후 세대라고 볼 때 지금 이런 깊이 있는 논의나 교육을 하지 않으면은 6.25 전쟁이라든 이런 거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한번 해파병 갔다 오면은 어려운 나라에 가기 때문에 네. 정말 국가의 소중함도 알고 안보의 소중함도 안다면은 그런 쪽으로도 좀 관심을 우리가 많이 가져야 된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과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비 전력은 국가 미래 안보의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예비 전력을 정형화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공감하고 또 국민의 지지 속에서 추진해야만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예비 전력 정형화 방안은 국민에게 국방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여러 추진안에 대한 공청회라든가 설명회, 또 전문가 의견 수렴, 연구 용역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는 정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예비전력 정형화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네, 예비전력의 정예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논의했던 현대화 이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좀 잘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네, 잘 추진되기를 또 기대해 보면서요.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가 수호 최후의 보루인 예비군의 정예화를 통해 각종 안보 위협 대응에 더욱 주력해 줄 것을 기대해 보면서 함께하신 국방포커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